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비밀스럽고 역사적인 군사협력 프로젝트에 손을 잡고 유명한 공격 헬리콥터 Mi-28NM SUPER-HUNTER의 새로운 버전과 개선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기술, 러시아의 군사 경험과 무기 설계의 결합은 군사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SUPER-HUNTERK의 탄생을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Mi-28NM의 제어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비행 제어 기술과 러시아의 최신 항공전자 장비 및 전술이 결합되어 SUPER-HUNTERK가 전장에서 유연성과 신속한 반응 능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 이전 버전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Mi-28NM SUPER-HUNTERK가 전장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제어 및 항공전자 장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은 SUPER-HUNTERK가 높은 정밀도로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첨단 동역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든 조건에서 비행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비행 제어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SUPER-HUNTERK는 좁은 틈을 피하거나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비행하는 등 정밀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UPER-HUNTERK의 항공전자 장비는 새로운 세대 레이더, 자동 목표 식별 시스템, 고보안 무선 통신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개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빠른 반응 레이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AI를 기반으로 한 목표 식별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자동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했으며 무선 통신이 중단되거나 도청되지 않도록 고보안 통신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기술 통합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언어, 문화 및 기술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정하여 기술 구성 요소를 실험하고 SUPER-HUNTERK에 공식적으로 배치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결과는 첨단 제어 및 항공전자 장비 시스템의 탄생뿐만 아니라 군사항공 기술에서의 돌파구였습니다. SUPER-HUNTERK는 이제 전례 없는 정밀도와 성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과 전자전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은 SUPER-HUNTER의 무기 시스템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밀 무기 제조 기술로 장거리에서의 정밀 공격 능력을 강화했으며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과 고급 탄약을 제공하여 SUPER-HUNTERK가 모든 각도에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젝트 1의 대성공 이후 프로젝트 2의 무기체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이 목표는 SUPER-HUNTERK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제조 기술과 러시아의 독특한 무기 설계 경험의 결합은 무적의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은 SUPER-HUNTERK를 위한 독점 무기 시리즈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및 개선된 자동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정밀도를 높이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선진 미사일 제어 및 센서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오랜 무기 분야 경험을 가진 러시아는 고급 탄두 기술과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제공하여 SUPER-HUNTERK의 공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선 사항은 SUPER-HUNTERK의 자동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시스템은 발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첨단 화재 제어 기술과 러시아의 스마트 탄두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UPER-HUNTERK는 목표에 접근하지 않고도 장거리에서 정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종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다기능 무기 시스템의 통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SUPER-HUNTERK는 무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다양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조종사가 다양한 무기 유형을 신속하게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지능형 무기 제어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상황에서 전투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 러시아는 함께 전투 시뮬레이션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조종사가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격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젝트 2에서는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춘 하늘의 제왕인 SUPERHUNTERK가 모든 유형의 표적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에 이어 프로젝트 3 생존 및 보호 능력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SUPERHUNTERK의 보호 기능을 최대화하여 조종사의 안전을 높이고 현대 전투 환경에서의 항공기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 중 하나는 한국의 나노 기술과 러시아의 갑옷 설계 경험을 결합한 고급 복합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방탄복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재료는 전통적인 갑옷보다 가볍고 항공기 방어 무기로부터의 포탄과 파편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SUPERHUNTERK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기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전자방해 시스템을 포함한 활동적 방어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고급 레이더와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조종사에게 원거리에서 오는 위협을 경고하고, 전자방해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과 유도 시스템의 효과를 무력화하여 SUPERHUNTERK 주변의 사이버 방어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돌파구는 SUPERHUNTERK의 클라우드 컨트롤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와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방어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협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고 방어 조치를 활성화하여 공격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첨단 기술은 사용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인식하에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조종사와 유지보수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호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법, 방탄복에서 활동적 방어 시스템 및 클라우드 컨트롤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이들이 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3은 SUPERHUNTERK를 현대전쟁의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생존 능력을 갖춘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프로젝트 4 교육 및 시뮬레이션 협력은 전투 시뮬레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종사와 유지보수팀의 기술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고급 전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막부터 산악 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투 작전, 대전차 작전에서 공중 지원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조종사와 유지보수 직원은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경험을 쌓고 전투 준비 상태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4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조종사와 정비 직원 교육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훈련 및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SUPERHUNTERK팀이 새로운 방법과 전략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전투 성능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비행 제어와 무기 사용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전투 기술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생존 기술,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팀워크, 압박하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조종사와 정비 직원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SUPERHUNTERK, 즉 우수한 전투 및 방어 능력을 갖춘 하늘의 괴물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북한 정부 내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SUPERHUNTERK의 등장은 새로운 군사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방어 능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SUPERHUNTERK의 탄생 소식이 퍼지자 북한은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북한 지도부와 군 고위층은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결정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된 우려는 SUPERHUNTERK가 한반도의 현재 군사 균형을 깨뜨리고 많은 저항 없이 정밀 공격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심리적 및 외교적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SUPERHUNTERK 개발이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기 경쟁을 촉진하는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상황에 주목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SUPERHUNTERK의 개발과 배치는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및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자국의 방위 및 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SUPERHUNTERK의 등장은 무기 통제 및 지역 안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역 지정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군사 균형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 거래에서 대외군사 판매 FMS 절충교역을 끄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다 보니 FMS는 당연시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무기 구매 대가로 약속했던 핵심 기술 이전이다. 부품 수급 등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기 일쑤였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 서류로만 이해 제기를 했을 뿐이지 강력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심기를 건드려 행여 다른 부분에까지 안 좋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FMS 교역이라는 이유로 무기 가격은 비싸게 받고 그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품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취급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 판매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원화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자산 기술을 돈 몇 푼에 어떻게 이전해 줄 수 있느냐는 미방산업체의 반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FMS라는 교역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미 정부는 대부분 뒤로 빠지고 방산업체와 수입업체가 알아서 절충하라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절충교역에 의지하다 보면 국산화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절충교역은 미국이 해외에 자신들의 안보 정책을 이전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의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대립하면서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이들 국가가 생산한 군수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또 미국이 수입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 무기체계, 기술 확보와 경제적 파급 등의 효과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전차와 K9자주포, 현무탄도미사일, T-50 항공기 등은 미국 기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항공시험장도 절충교역의 산물이고 요즘 시험 비행하고 있는 KF-21도 절충교역의 성과로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F-15K와 F-35로 결정하면서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여러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그에 상용하는 엄청난 무기 수입에 대한 대가였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은 전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은 한국이 절충교역을 통해 F-35 전투기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A4A 능통 전자주사, 레이더 등 4개의 항전 장비 등이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에는 선을 그어놓고 선을 넘는 기술은 무조건 수입으로 대체해야 했고 아울러 일체 건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봉인 훼손의 대표적인 게 타이거아이입니다. 난리를 피웠던 미국 조사단의 강압적인 행태는 당시 관계자들의 분노를 유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군과 방사청에서 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순간 아차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방산이 성장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력 개선에 더해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기술 이전을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연구진의 그만한 피나는 연구 결과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래전의 기록부터 찾아보면 미국은 우리가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압력을 가한 정황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 이전만으로 한국 방산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미국은 전범국 일본에게는 플루토늄 생산을 허가하고 군사 무기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대해왔습니다. 자, 다시 타이거아이 봉인 훼손으로 돌아가서 미국 조사단 11명 중 미 국방부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3, 4명 외에는 미국 내 직위도 모르는 못한 상태에서 말단으로 보이는 젊은 30대는 우리 군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아나무인시 혹격으로 대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미국 쪽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 안팎에서 의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대 군사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사단의 과격한 행동과 관련해 당시 미국을 다녀온 미국 통인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타이거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에서의 미국 전투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통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T-50 훈련기 겸 경공격기 기술을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2011년 6월의 타이거아이 봉인 훼손 논란은 그 이전에 발생한 2건의 대형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상까지 수상한 F-16이 전파방해 장비인 ALQ-200의 파키스탄 수출 좌절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2009년 3월 2일자에 LIG넥스원 관계자는 현재 KF-16 전투기의 절반가량이 독자 기술로 생산된 ALQ-200을 장착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안으로 파키스탄의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통인데 여기에 한국이 첨단 핵심 장비를 판매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미국은 즉시 한국이 판매하는 ALQ-200을 중국이 복제할 가능성이 크다. ALQ-200은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니라 미국제 기술을 도용한 장비다고 하면서 수출에 제동을 겁니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아니다. 이는 순수 한국 기술이 맞다고 하면서 인증서를 보내며 확인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해버립니다. 미국이 제동 걸며 파키스탄 수출은 파기됐지만 이 논란은 LIG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길이 꽉 막혀버리는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기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가연 주장만 믿고 미국 쪽에 항의했던 LIG만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국가연이 미국 기술을 참고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기착되어 있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사건은 2009년 7월 국가연이 반경백의 미네인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개발에 이어 2014년까지 피해 반경이 1km에 이르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공표하자 국방부와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집니다. 핵심 비밀무기 개발을 언론에 알렸으니 그에 대한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나오자 미국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성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이거아이 사건이 터지는 사태까지 나오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무기들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산합니다.
해군의 이지스 체계, 국가연이 개발한 청상어, 홍상어, 어뢰, 삼성 탈레스의 K-레이 1전차 사격 통제 체계, 한화의 MLRS 등. 미국은 전방 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 방산을 뒤집어 버립니다. 또한 미 의회는 갑자기 최종 허가만 남은 글로벌호크 정찰기 수출 승인을 보류시키고 오히려 미 국방부의 차관 보급을 위원장으로 한 한국의 기술 보안 위반 조사위원회를 편성하는 등 한국에 대해 초강경 자세로 돌입합니다. 나아가서 이제까지 제공해 오던 기술 이전을 미방산 업체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의 막아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그런 태도에 격분한 우리 정부와 군은 대책반을 만들고 미국의 이의제기 준비를 하면서 정면 충돌 태세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에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의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자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 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전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두 척줄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의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동합전 기식 추진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 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공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군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자율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잠수정과 무인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개봉한 중국의 영화 장공지왕은 중국판 탑건 이른바 짭건으로 불린 영화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미국의 F-35 전투기가 중국 선박을 위협하자 챙두 제-25로 추격한 주인공 레이유는 적기를 무리하게 추격하다 기체 손상을 당합니다. 중국은 F-35에 대항하고자 챙두 제-22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했고 레이유는 이 기체의 조종사로 투입됩니다. 개발 시험용 훈련기 기체는 엔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시험 비행 조종사 팅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레이유는 남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엔진을 탑재한 제-21이 새떼와 충돌해서 살아남고 이로써 기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제-20 기체로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F-35를 쫓아내어 중국 공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즉 중국의 제-20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쫓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 탑건이 매버릭이 높은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하자 장공지왕의 CG와 그래픽이 너무 허접해 재작업을 위해 개봉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퉁이지만 중국이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정성을 들인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중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흥행에 성공하며 집안잔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제-20의 진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제-22, 미국의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제-20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20은 중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수찬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 항공기공업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20은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탈취해 카피한 전투기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텔스 관련 기술자 나시르 고아디아에게 징역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아디아는 방위산 업체인 노스롭에서 스텔스 폭격기인 B-2A 스피릿의 개발에 참여해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미국 검찰은 고아디아가 6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를 방문해 중국 측의 테스트를 도와주거나 결과를 분석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배기 시스템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고아디아가 체포 당시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11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기밀로 분류되던 B-2A 폭격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거나 돈 세탁, 탈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20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제20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은 옛날 격추된 적이 있었던 F-117의 잔해를 조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위산업 관련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격추된 F-117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미그 MFI의 기술이 대부분 계승된 것이 지금의 제20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제20은 여기저기서 기술을 모아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수출 규제로 인해 레이더, 엔진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중국이 자체 개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성능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제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느긋했습니다. 얼마 전 케네스 월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DOMIN, ATIN, ATING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고강도 훈련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도 중국의 제20 띄우기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군은 제20에서 PL-10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실패했는데 최근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군은 제2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0이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전투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험 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제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제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80여 대에 달한다는 뜻이고 2025년이면 제20의 수량이 500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속도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3회 연도 예산으로 공군해군의 병대용 F-35 전투기 61대를 구매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회 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대략 75대에 그쳤습니다. 즉 중국은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제20 단일 기종만으로도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20 생산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WS-10C 엔진을 올해부터는 WS-15 엔진을 제20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능을 대폭 개량한 엔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제20 도입 속도도 크게 빨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제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찍어내는 것은 곧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방비를 단번에 2배로 증액해 군비 증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폭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서 대만에 제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추적 장비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대만에 팔기로 한 장치, 즉 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 추정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J-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J-22 대만섬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J-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작년 11월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적외선 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J-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J-22대만 방공망을 우롱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죠.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기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80km로 원거리에서 J-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 전투기와 장비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